우리 세계입니다. 문명은 국가를 수반하고 또 국가는 법을 수반하죠. 그래서 국가가 없이 문명이 존립할 수도 없고 법이 없이 국가가 존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게 보면은 고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법전, 그리고 고대 중국 당나라의 대당육전이라든지 당률, 그 다음에 중세 독일의 작센슈피겔 같은 법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법전으로 이 수메르의 우르남무 법전이 있었습니다. 우르남무 법전은 우르 제3왕조라는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수메르의 역사 중에서 인접국가였던 아카드에게 정복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카드로부터 다시 독립을 쟁취한 기원전 2100년경에 우르 제3왕조가 건립이 됐는데 이 시절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르 제3왕조를 건립한 왕이 바로 우르남무였는데 이 왕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르남무 법전은 기원전 2100년경 내지 2050년경에 편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교를 해도 무려 300년 이상이나 앞선 거죠. 우르남무 법전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말이죠. 앞부분에 오늘날의 헌법 전문과 유사한 전문, 프림블이 있었고 또 본문에는 각각의 조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조문을 보면 민사에 관련된 조문도 있었고 형사에 관련된 조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과 신체, 생명의 보호에 중점을 둬서 규정을 했는데요. 보상액과 배상액이 특정한 금액,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일정한 범위가 아니라 특정한 금액으로 조문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메르가 계급 사회였는데 노예 계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민과 노예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규정이 됐습니다. 우르남무 법전의 전문을 보면은 안과 엔릴이 우르의 왕권을 난나에게 이항한 후에 린순의 아들 우르남무는 공평과 진리의 원칙에 의하여 왕권을 계승하였다. 이렇게 운을 떼는데 여기서 안, 엔릴, 난나, 닌순이라는 이름은 수메르 문명에서 섬기던 신들의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들 신으로부터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강한 전사이자 우르의 왕이자 수메르 및 아카드의 왕인 우르남무는 우르에 주신 난나의 권세에 의하여 또한 우투에 진실된 말씀에 의하여 이 땅의 공평함을 확립하였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는 악법, 폭력 및 투쟁을 일소하였으며 매월 신전의 지출을 보리 90그루, 양 30마리, 버터 30실라로 정하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법, 폭력 및 투쟁을 일소해서 부당한 권리의 부당한 침해라든지 아니면은 착취 같은 것들을 그러한 관행들을 좀 척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수메르가 본래는 재정일치 국가여서 신전의 권력이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전의 지출을 어느 일정 수준으로 한정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왕이 그런 종교 권력까지 모두 통합해서 행사하는 그만큼 국왕의 권력이 강화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는 청동으로 신라 거울을 제작하였고 1미나의 중량을 통일하였으며 1미나를 기준으로 하여 은셰켈의 중량을 통일하였다. 이거는 거래의 관행을 다시 확립해서 공정한 거래, 그래서 경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아는 부자에게 끌려가지 아니하였다. 과부는 권세 있는 자에게 끌려가지 아니하였다. 1셰켈을 가진 자는 1미나를 가진 자에게 끌려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셰켈이라든지 미나라든지 하는 것은 중량의 단위인데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아니면은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권리의 부당한 침해라든지 착취라든지 하는 것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사회 정의를
재정립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르남무 법전의 주요 조문을 민사와 형사 부문으로 나눠보게 되면 민사에는 타인 소유 농지의 경작, 약혼 파기, 이혼, 노예의 혼인과 같은 규정들이 있었고 형사에는 살인, 상해, 강도, 약취, 위정, 일수와 같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타인 소유 농지의 경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문이 있는데요. 첫째로 농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그 농지를 경작한 자는 이로써 농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경작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규정이에요. 이거는 농지를 허락 없이 경작했으면 거기서 나온 수확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 경작을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과 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어서 농지 소유자가 경작자에게 농지를 경작하게 한 경우에 경작자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가 황폐하게 된 때에는 경작자는 농지 1, 2쿠마다 보리 3쿠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인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농지를 빌려서 이거를 경작하게 했다는 것은 농지를 경작함과 동시에 농지를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그냥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음으로써 농지가 황폐하게 됐으면은 실제 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작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관리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수메르에도 대릴사위 풍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르나무 법전에 약혼 파기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약혼한 남자가 그 장인이 될 자의 집에 들어가 생활하게 된 경우에 장인이 될 자가 자기의 딸을 제3자와 혼인하게 한 때에는 그 장인이 될 자는 약혼한 남자에게 지참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우르나무 법전에서는 이혼에 관련된 규정에서 이 이혼을 하는 처가 초혼이었는지 재혼이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의 지급 액수가 다릅니다. 초혼인 처와 이혼하는 자는 그 처에게 은 1미나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재혼인 처와 이혼하는 자는 그 처에게 은 2분의 1미나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혼인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었는데요. 노예가 다른 노예와 혼인한 경우에 일방이 자유민이 된 때에는 주인이었던 자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자유민이 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가 아직 노예인 경우에는 같이 나가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노예가 자유민과 혼인한 경우에 그가 낳은 첫 자녀는 주인이 이를 소유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첫 자녀는 주인이 이를 소유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는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노예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노예가 자유민과 혼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충안으로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관계 조문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상해죄에 관련해서는 4가지 조문들이 있었는데 12 중에 곤봉으로서 사람의 사지 중 어느 부위를 상해한 경우에는 은 1미나를 배상하여야 한다. 동도로서 사람의 코를 절단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은 3분의 2미나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람의 발을 절단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은 10셰켈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람의 치아를 파절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은 2셰켈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해를 저질렀는데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똑같이 되갚는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르남무 법전에서는 상해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금전으로 배상을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행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약취죄에 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약취한 자는 구금하거나 은 15셰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에요. 위증죄에 대한 규정도 있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위증한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은 15셰켈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르남무 법전에 방화죄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일수죄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넘겨 타인의 농지를 침해한 자는 농지 1, 2쿠마다 보리 3쿠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우르남무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에서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함무라비 법전에서의 형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응보주의의 동해보복형이었어요. 이 응보주의라든지 동해보복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쉽게 말하자면은 피해자가 겪은 만큼 가해자에게 똑같이 되갚아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르남무 법전에서의 형벌은 살인죄를 제외하면 대체로 구금이라든지 금전 배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